자, 두 번째 시간 페이지 25쪽. 자, 오늘은 삶을 담은 문학이라고 해서 자, 학습 목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오늘은 그래서 박시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하나 볼 텐데 이 박시전이 병자호란이라는 우리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울 텐데, 자, 일단 이 소설을 배우기 전에 1번에 자, 문학작품에 반영된 이제 과거의 삶부터 보시면, 자, 문학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는 자, 그와 관련된 무엇이 담겨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문학작품은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 이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그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서 작품을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작품의 창작 의도. 자, 작가가 작품을 쓴 목적과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의미를 창작 의도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 작품을 왜 지었냐는 거죠. 자, 그 창작 의도와 작품에 반영된 삶의 관계를 보시면 자, 작가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므로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때는 당연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자, 3번.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파악하고 그에 담긴 가치 평가하기. 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파악할 때 주목할 요소들은 자, 시대상이 반영된 소재라던가, 그죠? 인물 간의 대화라던가, 인물의 행동이라던가, 사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작품에 반영된 이제 과거의 어떤 삶을 밀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 삶이랑은 현대에서 쓰이지 않는 소재라던가 현대에서는 하지 않을 법한 대화라던가 현대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이라던가 사건들이 많겠지. 그래서 과거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요소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은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 파악하기, 작품에 드러난 삶의 모습에 담긴 가치 평가하기,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직접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자, 네 번째. 자, 작품 속에 소재, 인물, 사건 이런 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제 매개로 오늘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과거의 삶이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나 교훈을 생각해 보는 거야.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그죠? 5번. 자,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의 삶이랑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 아무리 그 작품이,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자, 조선시대 작품, 조선시대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랄지라도, 자, 21세기, 즉,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문학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에 담긴 가치나 시대적인 어떤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에랑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치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 위아래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의 보편성, 특수성. 자, 요게 이제 위에 나온 거죠. 보편성은 요거. 보편적인 가치 말하는 거고 특수성은 요거 말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옆에 세 문제를 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 멈추고 푸세요. 1번. 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는 그와 관련된 가치가 담겨 있죠. O. 2번.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때는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죠. O. 2번.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 집중하여 감상하는 방법이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을 파악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자, 2번. 과거의 삶이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겠죠. 3번. 자,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 오늘날의 삶 비교한다. 맞고요. 4번. 작품 속의 소재, 인물, 사건 등에 담긴 의미 생각한다. 맞죠? 정답 5번이겠네요. 자,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을 수준이 낮은 문화로 평가한다?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3번. 자,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장점인데 알맞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삶을 보는 안목 넓힐 수 있다고 했었고요. 오늘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죠. 3번. 삶의 보편성, 특수성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4번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5번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의 삶을 비판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시대에 맞는, 그죠? 우리가 요걸 뭐라고 했었어? 요건 특수성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비판하면 안 돼. 그건 그 시대에 맞는 삶이 있었던 거잖아. 그건 이해해야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시간 페이지 25쪽. 자, 오늘은 삶을 담은 문학이라고 해서 자, 학습 목표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오늘은 그래서 박시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하나 볼 텐데 이 박시전이 병자호란이라는 우리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울 텐데 자, 일단 이 소설을 배우기 전에 1번에 자, 문학작품에 반영된 이제 과거의 삶부터 보시면 자, 문학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는 자, 그와 관련된 무엇이 담겨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문학작품은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 이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그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서 작품을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작품의 창작 의도. 자, 작가가 작품을 쓴 목적과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의미를 창작 의도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 작품을 왜 지었냐는 거죠. 자, 그 창작 의도와 작품에 반영된 삶의 관계를 보시면 자, 작가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므로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때는 당연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자, 3번.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파악하고 그에 담긴 가치 평가하기. 자,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파악할 때 주목할 요소들은 자, 시대상이 반영된 소재라던가, 그죠? 인물 간의 대화라던가, 인물의 행동이라던가, 사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작품에 반영된 이제 과거의 어떤 삶,
밀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삶이랑은 현대에서 쓰이지 않는 소재라던가 현대에서는 하지 않을 법한 대화라던가 현대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이라던가 사건들이 많겠지. 그래서 과거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요소들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은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 파악하기, 작품에 드러난 삶의 모습에 담긴 가치 평가하기,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직접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자, 네 번째. 작품 속에 소재, 인물, 사건 이런 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제 매개로 오늘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과거의 삶이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나 교훈을 생각해 보는 거야.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그죠? 5번.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의 삶이랑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아무리 그 작품이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조선시대 작품, 조선시대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랄지라도 21세기, 즉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학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에 담긴 가치나 시대적인 어떤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에랑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치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 위아래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의 보편성, 특수성. 요게 이제 위에 나온 거죠. 보편성은 요거. 보편적인 가치 말하는 거고 특수성은 요거 말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요렇게 두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옆에 세 문제를 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 멈추고 푸세요. 1번.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는 그와 관련된 가치가 담겨 있죠. O. 2번.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때는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죠. O. 2번.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 집중하여 감상하는 방법이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을 파악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2번. 과거의 삶이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겠죠. 3번.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 오늘날의 삶 비교한다. 맞고요. 4번. 작품 속의 소재, 인물, 사건 등에 담긴 의미 생각한다. 맞죠? 정답 5번이겠네요.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을 수준이 낮은 문화로 평가한다?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3번.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장점인데 알맞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삶을 보는 안목 넓힐 수 있다고 했었고요. 오늘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죠. 3번. 삶의 보편성, 특수성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4번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5번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의 삶을 비판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시대에 맞는, 그죠? 우리가 요걸 뭐라고 했었어? 요건 특수성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비판하면 안 돼. 그건 그 시대에 맞는 삶이 있었던 거잖아. 그건 이해해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26쪽을 보면 지금 박시전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먼저 갈래에 대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역사소설이야. 이 박시전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 사건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거든. 그래서 역사소설. 그 다음에 군담소설이라는 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란 뜻.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
그 다음에 영웅소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이제 나라를 뭐 구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전쟁소설은 여기 똑같죠. 병자호란. 군담소설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소설이랑 군담소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기 자세히 쓰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주로 평범하지 않은, 즉 비범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인물이 시련을 이기고 성장을 한 뒤에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정말 이제 뭔가 이제 어른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련을 이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림. 보통은 이제 이런 비범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시련을 이기고 성장을 한 뒤에 나라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게 이제 여기 군담소설, 영웅소설, 전쟁소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옆에 성격은 그래서 역사적이고 영웅적이고 비현실적이다인데 얘는 고전소설이 가지는 특징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건 밑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요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요거 소설 배울 때 시점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인칭이라는 건 요거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신의 입장이 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의 모든 심리를 다 이제 서술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시점이 아니니까 그죠? 요거는 그냥 고전 소설의 특징이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각 단원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박시전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주제는 이 박시전의 주인공이 이제 박씨 부인인데 그 박씨 부인의 영웅적인 기상, 재주,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라고 보면 돼. 적개심이나 복수심이다. 이렇게. 왜냐? 이제 병자호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병자호란 혹시 이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위에다 쓸까요? 병자호란은 이제 조선 인조 때, 그죠? 인조 때. 색깔을 칠할까요? 인조 때 청나라가 침입을 한 사건을 얘기하죠. 침입한 난리라고 할까? 병자호란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끝이 어떻게 됐어?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죠. 그지? 졌지, 조선이. 그래서 신하와 어떤 임금의 관계로 소현세자나 복림대군 같은 수많은 사람이 인질로 끌려갔어.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뭐가 있었어? 삼전도 굴욕이란 사건을 쓴 이유는 그 인조가 뭘 했니? 3번을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죠. 청에게. 그지? 한 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병자호란이 우리 그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밑에 특징을 보면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정을 해서 방금 얘기했죠. 실제로 병자호란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욕스럽고 굴욕적이라고. 근데 이 소설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청에게 이기는 내용으로 나와.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어떤 민중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만큼은 우리가 청을 이기고 싶은 거.
그런 욕구. 그 다음에 가정 내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 처음에는 어떤 가정에서의 일이 나와.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사회적 갈등이 나오죠. 이렇게 소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죠. 자, 1번. 여기. 자, 작품에 반영된 이제 과거의 삶. 자, 과거에, 그러니까 전반부를 얘기하는 건데, 뭐, 억압된 여성의 삶.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요건 이제 후반부에 대한 내용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인공인 박 씨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시백은 그 박 씨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돕고, 누가? 박 씨가 남편의 장원급제를 돕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랑캐 침략을 물리치는 영웅으로서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박 씨가.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이 작품을 왜 지었냐라는 거. 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가부장제 아래 억눌린 여성의 생각을 이제 대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요거 소설을 읽고 나면 이 창작 의도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런 걸 지었는지. 자, 그러면 소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자, 조선 인조 때, 자, 그 병자호란이 인조 때 일어난 일이죠. 자, 이상공의 아들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용맹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 자, 어디 이시백,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인 박 씨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박처사가, 자, 처사는 이제 밑에 보면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를 이르는 말이고, 이 박처사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박 씨의 아버지가 돼. 자,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자, 상공도 이름은 아니야. 자,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청하고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 조선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 당사자끼리 뭔가 얼굴이나 성격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해도 결혼하는 일이 가능했던 시대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 씨의 용모가 천하의 박색임을, 자, 박색은 밑에 보면 아주 못생긴 얼굴, 요거 단어 하나 체크할게요. 박색임을 알고 박 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자, 박 씨는 이상공에게 청하여 뒤뜰에 피화당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종, 자, 여종은 이제 여자 종이야, 종.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있죠? 여종 개화는 이제 인물이야. 요거 이름이니까 알아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 개화와 함께 지낸다. 자, 요 피화당 요거 장소인데 요 네모 하나 치고 밑에 필기 하나 할게요. 일단 피화당은 이제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박 씨가 일단은 거처하는 곳이고 박 씨가 지내는 곳. 이 후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 곳이야. 한자를 풀이하면 큰 일을 피하는 곳이란 뜻이야. 화를 면하는 곳, 화를 피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시험 포인트 1번. 자, 발단 부분에 드러나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과거의 모습은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고, 결혼 당사자끼리 뭔가 얼굴, 성격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도 결혼하는 일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자식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을 더 중시하던 시대였다. 자, 박 씨와 이시백의 갈등이 있었죠. 왜? 박 씨의 용모가 천하에 뭐였어? 박색, 못생긴 사람이랬죠. 박 씨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박대하고 외면해.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시백과 혼인하지만 외모 때문에 박대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누가? 박 씨가. 자, 나달락. 자, 시절이 태평하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졌다.
자, 여기 어울리는 한자성어 하나만 쓸까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뭐 나라가 평안하다. 어질고 임금이 뭐 정치라기보다는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한 세상 요런 뜻의 사자성어 태평 성대 이런 뜻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편안하다 뭐 그런 뜻이죠. 이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열었는데 시백 역시 이 과거를 취하기로 하였다. 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다. 뒤뜰 연못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꽃 위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로는 백옥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 자, 연적 밑에 단어 뜻을 보면 벼루 뭔지 알죠? 붓고 씻을 때, 그지?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연적이라고 해요. 이제 먹을 갈 때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연적이라고 해.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자, 백옥경도 밑에 단어를 보면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곳이란 뜻이야. 자, 놀란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 그래서 그 남편이 과거로 시험을 보는 날 그 박씨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자,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달락.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잠겨 있어.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혹시 아는 사람? 잠을 이루지 못해. 막 우리 왜 잠이 안 올 때는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몸을 계속 반대로 뒤집었다가 계속 이렇게 몸을 하지. 그건 반, 측이라는 사자성어지. 그지? 뭔가 걱정거리로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함이란 뜻의 사자성어예요. 자,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박씨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자,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에 연적이 놓여 있는데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연적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연적을 방에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자, 이 말을 들은 시백은 정색을 하며 꾸짖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책해 한단 말이냐.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 이시백의 지금 대사에서 장부의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책해 한단 말이냐.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시백은 어떤 성격이야? 굉장히 가부장적인 성격이죠. 자, 추상같이 추상은 밑에 보시면 위험 있고 막 서슬이 푸르게 자, 추상같이 고함을 지르니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단 얘기야. 자, 개화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와 박씨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시백은 이 말을 듣고 더 크게 화를 냈다.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 역시 또 여기도 지금 이시백의 아주 가부장적인 그 성격 볼 수 있어. 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아주 성격이 재수없어. 그죠? 자, 개화가 돌아와 매맞은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자, 이때 이제 박씨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제 뭐 두 가지 감정이겠죠? 개화에 대한 미안함. 그치? 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맞게 된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뭐 야속함이랄까? 이렇게 두 개.
자,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내가 매를 맞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자, 슬프게 탄식을 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자, 이 연적에 물로 먹을 가라 글을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자, 영화는 무비가 아니라 위에 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이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에게 있어서 이름을 떨치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이건 아주 남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 여기 전체적으로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고 가문을 빛내다.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입신양명. 혹시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읽어봤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홍길동이 원했던 게 입신양명이지. 걔는 서자라서 하지 못했잖아. 그죠? 자, 어쨌든 이 가문을 빛내십시오. 자, 그런 후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박 씨도 자기가 못생겨서 그치 이시백이 자신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치? 슬프지만. 자, 개화에게 이 말을 들은 시백이 연적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였다. 시백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 지난 일을 뉘우치며 매맞은 개화를 위로하고 박씨에게 말을 전했다. 자,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부인의 넓은 아량으로 다 풀어버리시오. 태평한 시절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이시백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죠. 그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죠. 그리고 미안해하죠.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미안해하면 어쨌든 뭐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라달락 볼게요. 자, 시백은 연적을 품에 안고 과거장에 들어가 글재가, 요건 주제죠. 글의 주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강구의 문동요라는 글재가 내렸다. 자, 밑에 보면 번화한 거리에서 아이들의 노래를 듣다. 그러니까 태평한 시절 뭐 요게 주제래. 그래. 자,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가라. 황모 모신필. 밑에 보면 족제비의 꼬리털로 매고 다른 돌로 속을 박지 않은 붓. 그러니까 좋은 붓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래. 자, 반쯤 흠뻑 적신 후 한더름에 써내려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자, 고칠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썼다는 얘기지. 여기도 그러면 자, 이렇게 고칠 것이 없게 그만큼 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 아내인 박씨가 준 연적 덕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박씨의 비범한 능력 덕분이라 볼 수 있죠. 그치? 자, 제일 먼저 글을 바치고 방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방이 걸렸는데 한성부에 사는 이득춘의 아들 시백이라고 쓰여 있었다. 장원급제였다. 자, 이윽고 춘당대 높은 곳에서 새로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시백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인사를 올리니 임금이 좌우를 물리친 뒤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훌륭한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라라는 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뭘 중요시했다? 임금에 대한 충을, 그죠? 중요시했던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뒤로 넘어가서 2절을 볼게요. 자, 세상에 좌우를 물리친 뒤 시백을 가까이 불렀다. 시백을 한참 동안 살피던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당부했다. 부디 훌륭한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훌륭한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라라는 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뭘 중요시했다? 임금에 대한 충을, 그죠? 중요시했던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시백은 감사히 절을 드리고 물러나 집으로 향했다. 어사화는 여기 조선시대에 뭐 문과나 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꽃이래. 자, 어사화를 꽂고, 자, 금과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시백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당당했다. 자, 시백 일행은 청색, 홍색의 깃발을 세우고 삼현육각, 요거 그냥 악기라고 보면 돼. 울리며 장악 큰 길로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호시절. 요거 춘삼월 호시절은 그만큼 좋은 시절이란 뜻이야. 자, 만물은 흐드러지게 피어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급제한 시백의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봉경치와 어우러져 하늘나라의 신성과 같았다. 장안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구경하며 칭찬하는 말이 거리거리에 넘쳐 흘렀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얘들아 미안.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어디 갔어? 자, 여기 집으로 향했다. 여기 하나만 쓸게요. 미안. 자, 지금 그 이시백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잘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지? 그지?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시험에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만 쓸게요. 금의 환향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세해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 뭐 그런 뜻. 자, 그 다음에 자,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풍악을 갖추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잔치에 참석한 여러 재상이 너도 나도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드렸고 상공도 술잔을 돌리며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 파영곡은 이제 밑에 나오죠? 잔치가 끝날 때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자, 밑에. 자,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씨는 자신의 남편의 장원급제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지. 그치? 물론 뭐 본인이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자,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자, 이때 부인은 이제 그 상공의 부인이니까 이시백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거고 박 씨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한 박 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웃었습니다. 자, 지금 자신의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 추한 박 씨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며느리를 추한 박 씨라고 지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 즉 시어머니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야. 그죠? 자, 상공은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했다. 자,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리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인을 지금 질책하고 있지. 자,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오. 자, 여기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나 그 다음에 여기 임사 이런 건 전부 그 사람 이름이야. 자,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아버지인 이상공, 자, 요거는 여기다 쓸게요. 자, 시아버지인 이상공은 여기 띄어쓰기. 이상공은 어떤 사람이야? 외모보다 인품을 그치? 중시하는 사람이죠. 아까 여기
부인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고 이상공은 외모보다 인품을 더 중시하는 그런 반대죠. 그거 알아두세요. 자, 사달락. 자, 박씨 곁에는 괴화만이 남아. 자, 아까 요 괴화는 그거 여종이었죠. 종. 남아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다. 자, 그간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 요 대부인은 어디갔어? 그 시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위에 나온 부인이라고 나온. 자, 박대마저 심해 이렇게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 즉 크고 작은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 공부만 하고 계시니 나와 있죠.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자,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합니다. 자, 여기서 소인은 이제 개화를 뜻하는 단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화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박씨를 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넘길게요. 자, 그렇게 이제 개화가 위로를 하니까 박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자, 사람의 길흉화복. 자, 길흉화복. 네모. 자, 길흉화복이라는 건 뭐 좋음, 나쁨, 예를 들어서 재앙, 복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좋고 나쁨 이런 거죠. 자, 인생에 뭐 사람의 좋고 뭐 운이죠. 운 요런 거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요 대사에서 알 수 있는 지금 박 씨의 가치관, 그러니까 박 씨의 가치관은 어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늘에 달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운명론적이지.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그죠? 자,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하걸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자, 가침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자, 여기도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뭐 이런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박 씨는 현실 수능적이야. 그냥 나는 때만 기다리고 그러면 돼. 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 그죠? 자, 박 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담복하였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 씨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자, 아달락. 자, 어느 날 박 씨가 상공에게 말했다. 상공은 누구였어? 시아버지였죠. 이름이 이제 아까 나왔었지. 이득춘이라고. 그 고전소설이 가끔씩 어려운 이유가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로 나와. 그래서 좀 어렵죠. 나올 때마다 표시해야 돼요. 시아버지는 아까 이상공 이렇게도 나왔고 이름이 이득춘이었어. 자,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 자, 부친은 그 박씨의 아버지지. 부친은 아버지란 뜻의 단어고 아까 아버지 뭐라고 나왔었지? 박처사라고 나왔지? 처사는 이름은 아니었죠? 요거 단어. 자, 를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규중, 여기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자, 내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 즉 갖추어 줄 터이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자, 채비는 차릴 것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오니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 금강산을,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수백 리 험한 길이라고 아까 여기 얘기했었지. 근데 뭐래? 며칠 내로 혼자 다녀올 수 있대. 말이 돼? 안 되지. 수백 리 지금 요즘 같은 그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비행기나 어떻게 수백 리 길을 며칠 내로 혼자서 다녀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이죠. 자,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자, 자달락.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 씨는 집을 나섰다. 피어당들에 나와 두어 걸음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자,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대. 자, 지금 날아간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랐다. 자, 여기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둘 다 박 씨의 비범한 능력. 그죠? 수백 리나 떨어진 금강산을 도수를 부려서 막 구름을 타고 다녀온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거. 비현실적 요소. 그리고 아까 요거 같은 말은 전기적 요소라고 그랬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치? 자, 부친께, 즉 아버지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 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메인 바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똑같아. 이 박 씨의 아버지인 박처사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한다. 뭐 하늘의 메인 바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봤더니 박처사 역시 현실 수능적이야. 그러니까 딸이랑 똑같지, 아버지랑. 이제 너의 애군. 자, 애군은 여기 나쁜 일이지. 애군이 다하였다라는 건 뭔가 이제 바뀌나 봐. 앞으로는 내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쉬다 가거라. 내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자, 이제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하다라는 건 그 얘기는 뭔가 이제 박 씨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봄이 되죠. 그죠?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박 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도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대. 뿅 하고 돌아온 거지. 여기도 박 씨의 비범한 능력 그리고 비현실적 요소 그리고 같은 말이 전기적 요소. 자, 피하당으로 돌아왔다. 자,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무난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 너의 신기한 술법,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이제 금강산 다녀온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내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자,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을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지. 자, 차달락.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 박처사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오색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상공이 첫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자, 여기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보면 자, 오레지아나 오색 구름이 나오고요. 맑은 옥피가 막 들리고요. 자, 요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죠. 그리고 여기 신선이 백학을 타고 막 구름 사이에서 내려와. 이런 것도 전부 비현실적 요소들 이세죠. 필기하시고 여기 막 내려오고 있어. 그죠? 자, 계속 읽을게요. 자,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맞았다. 시백 역시 이렇게 그 장인어른이 되는 거지.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자, 영랑은 여기 보면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영랑은? 그치, 이 시백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 같은 영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하였다. 자, 귀한 손님을 뵈니. 자, 여기서 이제 귀한 손님은 박처사지. 자,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공은 자기 아들인 이시백이 박씨의 외모 때문에 박씨를 이제 박대하는 걸 미안해하지, 그지?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스라 곁에 두셨습니다. 자,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자,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요 대사를 통해서 이상공은 자신의 며느리가 뭔가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사람의 팔자와 기륭화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자,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지. 요거 이제 박처사는 운명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결국 다 하늘에 달린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다 자기 팔자다. 뭐 이런 얘기야. 그죠? 자,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자,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 앉혔다. 자,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자, 아까 애군은 나쁜 기운이랬지?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자, 여기 요 대사 있죠? 요 대사를 기점으로 이제 요게 바로 사건 전개의 전환점이 돼. 요 대사를 기준으로 뭔가 바뀌어. 그래서 박 씨가 이 허물을 벗으면서 가족과의 이제 갈등이 해소가 돼. 그리고 이제 플러스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예뻐야만 갈등도 해소되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거라. 자,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즉 말렸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구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송하였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자, 잠시 후 구름이 거쳤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자, 여기도요. 학을 타고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다. 여기도 계속 비현실적 요소들. 자, 그날 밤 박 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스를 부려 허물을 벗었다. 자, 여기도 박 씨의 범한 능력. 자, 날이 밝은 후 박 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뭐가 있었어. 절세가인. 자, 밑에 보시면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단어랑 반대가 되는 거죠?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어? 우리 아주 못생긴 사람을 뭐라고 불렀었죠? 앞으로 여기 가서 첫 페이지에 그 단어가 나왔었지. 천하의 어떤 단어? 박색이란 단어. 기억나요? 요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나와있죠. 노란색으로 체크했었죠.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그러면 이 단어는 여기 절세가인은 박색이랑 반대가 되는 단어죠. 그죠? 자, 절세가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자, 월궁황하 밑에 보면 전설에 나오는 너무 예쁜 선녀, 그리고 월궁황하나 무산선녀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되게 예뻤단 얘기야. 얼마나 예뻤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유명한 미인들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그 박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넘겨볼게요. 자, 시험 포인트 2번. 자,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전개 부분에 드러난 이제 과거의 삶. 자, 보시면, 자,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 이제 위에 있었지. 그리고 여성들은 가부장제 아래 억압이 되어 있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성별이나 외모 때문에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 초반에 박씨 꿈 기억나죠? 자, 연적이 청룡으로 변해서 여의주를 얻은 뒤 구름을 타고 그 신선이 산다는, 옥황상제가 산다는 참, 백옥경으로 갔잖아. 그래서 그 꿈은 이시백의 장원급제를 암시하는 꿈이었죠. 암시하는 꿈이었지. 그다음 박씨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인생의 좋고 나쁨은 하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분수를 지키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요것도 굉장히 현실 수능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현실 수능적. 자, 박씨의 비범한 능력. 자, 수백 리 떨어진 금강산을 도수를 부려서 그 구름을 타고 다녀오고 둔갑수를 부려서 허물을 벗었죠.
자, 박 씨의 변신이 가져온 변화. 자, 변신 전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가족들에게 뭘 당했어? 박대를 당했지.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범위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가정 밖으로 그 능력이 확대가 된다는 거지. 자, 변신 후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범위가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가 돼. 뒤에 가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에서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은 이번 주 여기까지 가정에서의 일까지가 이번 주 수업이고 숙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20번 문제까지 푸는 게 숙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가 올라갈 때까지 풀어서 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주 고생했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